사또, 오늘 밤 수청든 인연은 석 달 전에 이미 죽은 사람이옵니다. 신임 사또 김자랑의 부임 첫날 밤, 동원 뒷방 호롱불이 한번 크게 흔들렸다 하옵니다. 비단치마 자락이 마룻바닥을 끌고 들어오는 그 소리도, 뒷마당에서 새벽달기 첫 번 우는 소리도 그 한마디 뒤에 한꺼번에 끊겨버린 듯 하였더랬지요. 김자랑이 자기 손등에 닿은 그 손을 무심코 쥐었다가 한번 멈칫하였더랍니다. 사람의 손이라기엔 너무 차고 죽은 자의 손이라기엔 너무 단정한 결이 거기 있었던 것입니다. 호롱불을 한번 돋우자 비단치마의 결이 살아 올라왔는데 치마 끝자락이 마룻바닥에 먼지를 한 번도 일으키지 않았다 하지요. 김자랑은 한성에서 막 부임한 위인이라 향중의 광기들을 알지 못하였고 그저 첫날 수청을 드리는 일이 향중의 오랜 예법이라 받아들이고 있었더랍니다. 헌데 그 손이 김자랑의 도포 자락을 잡아 창문 쪽으로 천천히 끌어가지 뭡니까? 창호지 너머 동원 뒷마당 한가운데 살구나무 한 그루가 늦봄 어스름 속에 굵은 가지를 누리고 있더라지요. 여인이 그 살구나무의 밑동을 가리키며 다시 한마디를 흘리었다 하옵니다. 저 아래 사람이 묻혀 있사옵니다. 그게 바로 저울시다. 김자랑의 가끈이 한번 풀어질 듯 흔들렸고 도포 안섭이 식은 땀에 척 달라붙더라지요. 호롱불을 다시 돋우려 손을 뻗었을 때 여인의 손이 김자랑의 손가락 하나를 살며시 잡아 살구나무 밑동의 한 점을 가리키더랍니다. 그 손끝 너머 살구나무 뿌리께에서 무언가가 호롱불빛에 한번 반짝이었다 하지요. 가지 사이로 새어 들어온 어스름 속에 흙 위에 살짝 솟아나온 은의 끝부분 같은 것이 김자랑이 신을 깨어 신고 마당으로 내려서 그 자리를 살피자 살구나무 밑동에 박힌 작은 은비녀 한 자루의 머리 부분이 손가락 마디만큼 흙 위로 솟아 있더라지요. 비녀 머리의 결을 손가락으로 한번 닦자 새겨진 두 글자가 호롱불 아래 또렷이 살아 올라왔다 하옵니다. 김자랑은 그 두 글자를 보고 잠시 호흡을 잊었다 하지요. 부임 첫날 호방이 올린 광기명부 그 첫 장에 분명히 홍련 석 달 전 병몰이라 적혀있던 그 이름이었기 때문입니다. 김자랑이 다시 동원 뒷방을 돌아보았을 때 호롱불은 그대로 흔들리고 있었으나 비단치마 자락은 어디에도 없었더랍니다. 다만 마룻바닥 한 자락에 작은 비단실 한 가닥만 떨어져 있을 뿐이었지요. 그 비단실의 결이 비녀 머리에 새겨진 두 글자와 같은 새벽빛깔을 가졌다 하옵니다. 김자랑은 그날 새벽 잠을 청하지 못하였더라지요. 동원 뒷방에 호롱불을 끄지 못한 채 비녀 머리의 두 글자를 한참을 들여다보았다 하옵니다. 헌데 거기서 김자랑이 가장 먼저 떠올린 의심은 죽은 사람의 혼이 아니었다 하지요. 광기명부에 죽었다 적혀 있는 자가 실은 살아 누군가의 손에 다른 자리로 옮겨진 것이 아닌가. 새 부임 사또의 첫 의심은 산 사람의 음모 쪽으로 먼저 기울었던 것입니다. 그 의심이 새벽닭이 두 번째 올 때까지 김자랑의 머리를 떠나지 않았더라지요. 이 김자랑이라는 위인은 한성사관원 정원 자리에서 외직으로 밀려 내려온 사람이었다 하옵니다. 시정의 결세와 군포비리 한 가닥을 너무 곱게 짚었다가 세도가의 미움을 사회직 발령을 받은 것인데 부임지가 하필 충청 어느 군현의 작은 관하였더랍니다. 군현의 형방, 호방, 이방이 다 토착의 사람이고 향중 좌수와 별감이 사또의 손바닥을 들여다보는 자리. 한성에서 내려온 신임 사또에게 가장 먼저 올라오는 종이가 결세장부와 광기 명부였더랍니다. 김자랑은 부임 첫날 그 두 종이를 받았을 때 별다른 의심을 두지 않았더라지요. 다만 광기 명부 첫 장의 홍련,
벽몰 한 줄에서 잠시 손가락이 멈췄던 것입니다. 벽몰 옆에 적힌 사망일자가 전임 사또 떠나기 닷새 전. 묻힌 자리는 동원 뒷마당, 살구나무 아래. 광기를 동원 앞마당에 묻는 일이 향중의 어떤 구년에서도 흔치 않은 일이라 김자랑이 호방에게 그 한 줄을 한 번 묻자 호방이 도포 자락을 추스르며 답하였더랍니다. 전임 사또께서 홍련을 어여삐 여기시어 살구꽃 피는 자리에 묻어주라 하신 것이옵나이다. 김자랑은 그 말을 그저 한성과 향중의 풍속이 다르려니 받아들이고 더 묻지 않았던 게지요. 헌데 첫날 밤 그 두 글자가 비녀 머리에서 다시 살아 올라왔으니 호방의 그 한마디가 첫 새벽부터 다른 결로 김자랑의 머릿속을 흔들기 시작하였더라지요. 김자랑은 새벽 사경이 다 가도록 비녀를 손에서 놓지 않았다 하옵니다. 비녀의 결을 손끝으로 더듬자 머리 쪽 새긴 자리 안쪽에 족살만한 깨알 자국이 한 점 더 있더라지요. 호롱불을 가까이 대자 그 깨알이 글자가 아니라 점 2개, 새기다 만 듯 어설픈 흔적이었더라지요. 본디 비녀 머리에 한자를 더 새기려 들였다가 새기는 자가 손을 멈춘 자리.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김자랑도 그 자리에선 알 길이 없었습니다. 동이 트기 전 김자랑은 동원 안으로 호방을 불렀더랍니다. 광기 홍련의 사망 신고와 매장 절차를 적은 종이를 가져오너라. 호방이 한 호흡 동안 한 발을 떼지 못하더라지요. 그 종이는 전임 사또께서 떠나시며 친히 거두어 가셨사옵나이다. 김자랑의 도포 자락이 한번 흔들렸다 하옵니다. 사또 한 사람이 광기의 사망 종이를 거두어 가는 법이 어디 있느냐? 호방이 답하지 못하고 다만 가끈을 한번 매만지더라지요. 그 자리에서 김자랑은 호방에게 살구나무 밑동에 흙을 한자 깊이만 파보라 일렀더랍니다. 호방의 입에서 얕은 한숨이 한번 새어나왔고 그 한숨이 마침 마루 끝에 서 있던 통인의 가끈을 한번 흔들었다 하지요. 통인은 키가 작고 손이 가늘며 도포 자락이 늘 단정한 위인이었더랍니다. 전임 사또를 10년 가까이 모셔온 자라 신임 사또 앞에서도 자세는 흐트러지지 않더라지요. 다만 그날 새벽 통인의 손끝이 한번 빠르게 떨렸다 하옵니다. 호롱불 그림자 아래에서 사또의 눈에는 잡히지 않을 만큼 짧은 떨림이었으나 마침 마당을 쓸던 늙은 군노 하나가 그 손끝을 보았더랍니다. 군노는 입을 다물고 빗자루를 한 번 더 쥐었을 뿐이었지요. 한낮이 채오기 전 호방이 군노들과 함께 살구나무 밑동을 파기 시작하였더랍니다. 흙은 의외로 부드러웠고 한자 깊이가 채 안 되는 자리에서 지프로 거칠게 싼 무엇이 호미 끝에 걸렸다 하지요. 김자랑이 마루에서 내려와 그 자리에 한 발을 디뎠을 때 살구나무 가지 사이로 한 줄기 늦봄 바람이 한 번 지나갔다 하옵니다. 그 바람에 살구꽃잎 두어 장이 흙 위로 떨어졌고 호방의 호미 끝에서 집자락 사이로 뼈 한 마디가 드러났더라지요. 검고 마른 그러나 분명히 사람의 손가락 마디 하나였습니다. 김자랑은 그 자리에서 한 발을 더 디디지 않고 호방에게 손을 들었다 하옵니다. 그 자리 더는 손대지 말라. 향중 노영 의원을 곧장 부르고 형방을 마당으로 나오게 하라. 김자랑의 손끝이 한번 떨렸다 하지요. 다만 그 떨림은 두려움의 결이 아니라 자기 부임 첫날의 그 한마디가 비로소 사람의 뼈로 바뀌어 자기 발 앞에 놓인 그 시각의 무게였더랍니다. 호방의 가끈이 풀어질 듯 흔들렸고 마당 한 구석에서 통인이 도포 자락을 한번 단정히 여미더라지요. 그 손짓이 마치 마룻바닥의 비단실 한 가닥을 다시 줍지 못한 손짓처럼 보였다 하옵니다. 향중 노영 의원이 도착한 것은 한낮이 약간 기울었을 무렵이었다 하지요.
머리 희고 손끝이 정한 위인으로 이 9년에서 사람의 죽음을 가장 많이 본 사람이었더랍니다. 노영 의원이 집자락을 천천히 풀자 그 안에서 사람의 백골이 거의 온전한 형태로 드러나기 시작하였더라지요. 머리뼈 한쪽에 길게 패인 자국이 있었고 손가락뼈 가운데 하나가 어긋난 자리로 굳어 있었으며 갈비뼈 사이에 비단 조각 한 자락이 끼어 있었다 하옵니다. 비단의 결이 김자랑이 새벽에 마룻바닥에서 주운 그 비단실한 가닥과 같은 결이었다 하지요. 의원이 머리뼈의 자국을 손끝으로 한 번 더듬은 뒤 한마디를 흘렸더랍니다. 이 자국 홈이나 괭이로 친 자국이 아니오시다. 무거운 그릇이나 단단한 베개 모서리에 한 번 부딪혔던 자국이오시다. 김자랑의 손이 한 번 도포 안섭을 누르더라지요. 갈비뼈 사이에 비단 조각을 의원이 살며시 빼내자 그 안쪽에 작은 글자 한자가 수놓여 있더랍니다. 비녀 머리에 두 글자 가운데 둘째 글자. 김자랑은 그 한 글자 앞에서 비로소 부임 첫날 밤 자신의 도포 자락을 잡았던 그 손의 결을 다시 떠올렸다 하옵니다. 형방이 그 곁으로 다가와 한마디를 흘렸더랍니다. 사또 광기 홍련의 사망은 본디 향중에서 큰 일이 아니었사옵니다. 병몰이라 적힌 자가 묻힌 자리에서 비녀 한 자루와 비단 조각 한 점이 함께 나왔으니 이는 단순한 일이 아닌 듯하옵니다. 김자랑은 형방의 말을 들으며 통인 쪽으로 한번 시선을 보내었다 하지요. 통인은 그 자리에서도 도포 자락을 단정히 두르고 각근을 만지작거리지 않았더랍니다. 다만 통인의 각 그림자가 한낮 햇살 아래 평소보다 한 뼘 길게 늘어져 있었다 하지요. 김자랑은 그날 오후 호방에게 광기 명부 한 권을 통째로 가져오라 일렀더랍니다. 명부는 10년 분량으로 된 두꺼운 책이었고 9년의 광기 사망과 면천, 세입적이 모두 한 권 안에 정리되어 있었더라지요. 김자랑이 호롱불 아래에서 한 장 한 장 책장을 넘기다가 홍련의 이름이 적힌 그 자리에서 손가락을 멈추었더랍니다. 병몰 두 글자 위로 본디 다른 두 글자가 적혀 있었음을 짚어내었던 것입니다. 종이의 결을 손끝으로 비스듬히 비추자 두 겹의 종이 사이에서 희미하게 살아 올라오는 글자가 있더라지요. 도주. 김자랑은 도주라는 두 글자가 도려내어지지 않고 그 위에 작은 종이를 덧대 다시 쓴 자국임을 알아챘더랍니다. 누군가 본디 도주라 적은 그 자리를 닷새쯤 지난 뒤 다시 손을 대병몰로 바꾸어 놓았던 것입니다. 김자랑은 호롱불을 잠시 낮추었다 다시 돋우었더랍니다. 그 한 동작 사이에 첫날 밤 자신의 머리에서 떠나지 않던 첫 의심 이자가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 다른 자리로 옮겨진 것이 아닌가 가 한 번 더 길게 머물렀다 하지요. 만일 본디 명부에 도주라 적혀 있던 것이라면 홍련은 도망친 광기로 처리되어 다른 9년 어디엔가 살아있을 가능성도 있었던 것입니다. 헌데 살구나무 밑동에서 나온 백골이 분명히 사람의 백골이라면 그 백골의 주인이 홍련이 아니라 홍련의 자리에 묻힌 다른 누구일 수도 있다는 가닥이 새로 열린 게지요. 첫날 밤 자기 도포 자락을 잡았던 그 차가운 손이 정말 홍련의 손이었는가? 아니면 홍련의 이름을 빌려 누군가 다른 이가 김자랑의 첫날 밤에 들어왔던 것인가? 김자랑은 그날 밤 동원 뒷방에 호롱불을 끄지 않은 채 비녀와 비단 조각을 한자리에 놓고 한 글자 한 글자 다시 들여다보았다 하옵니다. 그 사이 통인이 동원 마당을 지나며 한번 사또의 방 쪽을 흘끔 보았는데 그 시선이 마루에 놓인 비녀에 닿는 그 순간 통인의 한 발이 미세하게 멈췄다 하지요. 통인의 손이 자기 도포 자락의 안섭을 한번 누른 뒤 다시 단정한 걸음으로 마당을 가로질렀더랍니다. 김자랑은
그 발걸음을 호롱불 너머로 분명히 보았던 것입니다. 그날 새벽 김자랑은 처음으로 한 가지를 마음에 박아두었더라지요. 이 관아 안에서 자기 손에 가장 가까이 있는 자가 자기에게서 가장 먼 자리에 서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 다음날 새벽 동원 뒷방의 마룻바닥에 또 한 가닥의 비단실이 떨어져 있었다 하옵니다. 김자랑이 호롱불을 들이대자 그 실의 색이 첫날 밤에 그것과 달랐더랍니다. 첫날 밤의 비단실은 새벽 빛깔의 옅은 결이었으나 그날 새벽의 비단실은 짙은 자줏빛이었더라지요. 자줏빛 비단은 광기의 옷에는 쓰지 않고 관아의 통인이 도포 안섭에 받쳐 입는 적삼에 쓰는 결이었더랍니다. 김자랑의 손끝이 한번 굳었다 하지요. 첫날 밤 그 한마디를 던졌던 손의 결이 어쩌면 두 사람의 결을 함께 안고 있었던 것인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이 관아 안에서 사또가 한 발을 더 디딜 자리는 이미 누군가가 먼저 발자국을 남긴 자리뿐이었던 게지요. 향중의 풍문이 도는 데에는 사흘이 걸리지 않았더랍니다. 관아 뒷마당에서 백골이 나왔고 그 백골이 광기 홍련의 백골이라는 이야기가 장시 어기까지 새어나갔지요. 헌데 그 풍문의 결이 한 가지가 아니었더랍니다. 한쪽에서는 전임 사또께서 홍련을 어여삐 여기시어 어쩐 일이 있었을 것이다 하였고 다른 쪽에서는 그 자리에서 광기 한 사람이 묻혔는데 그 위에서 술자리가 석 달이나 벌어졌으니 향중 관아가 죄를 머리에 이고 살았던 게지 하였더라지요. 향중 좌수가 마침내 동원으로 김자랑을 찾아왔을 때 좌수의 도포 자락이 평소보다 한 자락 길더라지요. 좌수는 김자랑 앞에서 두 마디를 던졌더랍니다. 첫째는 사또 향중의 풍속을 너무 깊이 들추시면 한성으로 다시 올라가실 길이 멀어지옵니다. 둘째는 전임 사또께서 한성의 자리를 잡으신 것이 사간원 옆 자리라 들었사옵니다. 김자랑의 가끈이 한번 가벼이 흔들렸다 하지요. 사간원 정원 자리에서 외직으로 밀려내려온 위인에게 사간원 옆 자리에 있는 전임 사또의 그림자는 더 이상 어떤 협박보다 무거운 말이었던 것입니다. 김자랑은 좌수에게 답하지 않았더랍니다. 다만 호롱불을 한번 돋우어 좌수의 도포 자락 위에 그 빛이 한번 길게 깔리게 두었을 뿐이었지요. 좌수가 일어서 떠나고 난 뒤 김자랑은 형방을 부르었다 하옵니다. 광기 명부에서 도주라 적힌 자리 그 종이를 다시 덧댄 자의 손을 짚을 수 있겠느냐. 형방이 한 호흡 동안 답하지 못하더라지요. 다만 형방의 시선이 한번 동원 마당의 통인 쪽으로 흘렀다 다시 돌아왔더랍니다. 김자랑은 그 시선의 결을 놓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날 저녁 김자랑은 통인을 동원 안으로 불러들였더랍니다. 통인은 도포 자락을 단정히 두르고 들어와 사또의 마루 앞에 한 발을 비스듬히 짚었더라지요. 김자랑이 마루 위에 비녀와 비단 조각을 함께 놓고 한마디를 던졌더랍니다. 이 비녀의 머리에 두 글자가 새겨져 있다. 그리고 머리 안쪽에 한 자를 더 새기려 들었다가 손을 멈춘 자리가 있다. 통인은 이 자리의 까닭을 짚을 수 있겠느냐. 통인은 한 호흡 동안 마루의 비녀에 시선을 두었다 하옵니다. 통인의 입에서 답이 나오기 전 통인의 손이 자기 도포 안섭을 한번 살짝 누르더라지요. 그 손짓을 김자랑은 호롱불 너머로 분명히 보았던 것입니다. 사또 이 비녀는 본디 향중 음방에서 흔히 새기는 글자라 머리에 두 자를 새기고 안쪽에 한 자를 더 새기는 일은 흔치 않사옵니다. 다만 한 사람의 이름을 새기다가 다른 이름을 함께 새기려다 손을 멈춘 자리라면 그 비녀의 임자가 본디 둘이었거나 본디 한 사람의 이름이 다른 이름으로 바뀌려다 멎은 것을 터이옵나이다. 통인의 입에서 나온 답은 단정하였으되
그 답의 결 안에 한 가지가 빠져 있었더랍니다. 통이는 그 비녀를 손에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자처럼 답하였으나 비녀 머리의 안쪽 깨알 자국은 손에 들지 않고는 보이지 않는 자리였던 것입니다. 김자랑이 그 한 점을 짚어 다시 묻기 전 통인이 한 발 먼저 한마디를 더 던졌더라지요. 사또께서 이 비녀에 너무 깊이 손을 대시면 한성의 어느 자리에서 비녀가 한 자루 더 부러질 수도 있사옵나이다. 김자랑의 도포 자락이 한 번 굳었다 하옵니다. 통인의 그 한마디가 사간원 옆자리에 앉은 그 사람을 가리키는 것임을 알아챘던 것입니다. 김자랑은 통인을 그 자리에서 더 추궁하지 않고 물려두었더랍니다. 다만 통인이 마루를 내려서 동원 마당을 가로지를 때 그 발걸음의 결이 첫날 밤 동원 뒷방으로 들어왔던 그 비단치마 자락의 결과 어딘가 비슷한 무게를 가지고 있더라지요. 김자랑은 그날 밤 동원 뒷방에 호롱불을 끄지 못한 채 좌수의 협박과 통인의 단정한 손짓 사이에서 한 가닥을 더 짚어내야 했더랍니다. 새벽닭이 첫 번 우는 그 시각에 동원 뒷마당 살구나무 가지에서 살구꽃잎 한 장이 마룻바닥에 호롱불 옆까지 굴러 들어왔다 하지요. 그 잎자락에 검고 작은 점 하나가 묻어 있더랍니다. 비녀 머리 안쪽에 깨알 자국과 같은 결의 검은 점이었더라지요. 김자랑은 그 점을 손끝으로 한번 만져보았더랍니다. 손끝에 비릿하지 않고 다만 마른 먹내가 한 가닥 났더라지요. 살구나무 가지에 누군가 먹으로 무엇을 적어두었다가 비에 씻겨나간 자국. 김자랑이 새벽 사경 무렵 호롱불을 들고 살구나무 가지 아래에 섰을 때 가지 가운데 한 자리에서 먹 자국이 또 한 점 보였다 하옵니다. 본디 작은 글자 하나가 적혀 있었을 자리에 누군가 손을 대어 그 글자를 지운 흔적. 김자랑은 그 자리에서 한번 호흡을 멈추었다 하지요. 비녀의 깨알 자국, 살구나무 가지의 먹 자국, 명부의 덧댄 종이 자국. 세 자리에 모두 같은 손이 닿았다는 한 가지 결이 그 새벽 처음으로 또렷이 묶이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헌데 그 손의 임자가 자기 발 앞에서 도포 자락을 단정히 두르고 한마디를 던지고 간 그 위인이라는 사실까지 짚어내려면 김자랑은 한 자리 더 깊이 내려가야 했더라지요. 그 한 자리는 김자랑 자신의 한성 옛자리, 사간원 옆자리에 앉은 그 사람의 그림자였습니다. 향중에 첫 비가 한 번 내린 그날 밤 동원 뒷방에서 김자랑이 잠을 청하다가 다시 깨었다 하옵니다. 호롱불은 꺼져 있었고 마룻바닥에 작은 발소리가 한 번 났다 그쳤더라지요. 비단치마 자락의 결이 한 번 더 마룻바닥을 끌고 들어왔으되 첫날 밤과 달리 그 결의 무게가 한 자락 더 가벼웠더랍니다. 김자랑이 자리에서 일어나 호롱불에 손을 대기 전 어둠 속에서 그 손이 다시 김자랑의 도포 자락을 잡았다 하지요. 사또 첫날 밤 인연이 가리킨 자리는 한 자리뿐이 아니었사옵니다. 그 한마디 뒤에 그 손이 김자랑의 손가락을 끌어 마룻장 한 자락을 가리켰더랍니다. 호롱불을 돋우자 마룻장 한 자락이 살짝 들떠 있었고 그 아래에서 작은 한지, 묶음 하나가 새벽빛 아래 드러났더라지요. 김자랑이 마룻장을 마저 드러내자 한지 묶음 위에 작은 청동 가락지 한 점이 함께 놓여 있더랍니다. 가락지 안쪽에 새겨진 글자는 비녀와 같은 결의 두 글자. 헌데 그 두 글자 아래에 또 한 자가 더 새겨져 있더라지요. 기적을 옮긴다는 그 세 글자. 김자랑은 그 가락지를 손에 쥐고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더랍니다. 본디 도주로 적혔다가 병몰로 덧댄 그 명부의 한 줄이 어쩌면 본디 도주도 아니고 병몰도 아닌 기적 옮김이었다는 가닥이 한 줄로 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광기를 향중에서 다른 군현으로 옮기거나
신분을 한 단계 위로 올려 첩으로 들이는 절차에서 한지 한 장이 떨어지는 일이 있는데 그 한지를 손에 든 자만이 진짜 절차의 결을 알고 있는 자였더라지요. 한지 묶음을 펴자 본디 전임 사또가 홍련을 자기 첩으로 들이려 한지에 손을 댄 흔적이 나오기 시작하였더랍니다. 전임 사또의 도장이 한 자락 찍혀 있었고 그 옆에 도장이 다시 한번 찍히려다 절반만 찍힌 자리가 있었더라지요. 도장의 임자가 절차를 끝맺지 못하고 손을 멈춘 자리, 그 자리 옆에 통인의 작은 글씨가 한 줄 적혀 있었더랍니다. 이 한지가 한양에 닿으면 향중의 손이 한자로 부러집니다. 김자랑은 그 한 줄 앞에서 비로소 통인의 동기를 한 자락 짚어냈더라지요. 전임 사또가 홍련을 첩으로 들이고 한지의 도장을 끝맺어 한양으로 가져가면 향중 관아의 손이 통째로 한양 세도가의 손바닥 위로 옮겨가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본디 광기 한 사람의 첩 등재는 큰 일이 아니었으나 그 첩의 자리에 누구를 앉히느냐는 향중과 한성을 잇는 줄에 결을 가르는 일이었더라지요. 통인에게는 그 자리에 자기 누이를 앉혀야 한 가닥의 줄이 자기 손에 들어오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김자랑은 마룻장을 다시 덮고 가락지와 한지 묶음을 도포 안섭에 넣었더랍니다. 그 한 동작 사이에 어둠 속에 비단치마 자락이 한 번 더 흔들렸다 그쳤더라지요. 김자랑이 그 결을 향해 한마디를 흘렸더랍니다. 그대가 가리킨 자리는 한 자리뿐이 아니라 셋이었구나. 어둠 속에서 한 호흡 동안 답이 없더니 마룻바닥에 작은 발소리 한 가닥이 다시 떨어졌다 그쳤다 하지요. 김자랑은 그 발소리의 결을 다 보낸 뒤 호롱불을 한 번 더 돋우었더랍니다. 호롱불빛 안에 마룻바닥에 떨어진 비단실의 결이 그날은 짙은 자줏빛도 아니고 새벽 빛깔도 아니었더라지요. 두 결이 한 가닥으로 꼬여있는 세 결의 비단실 하나가 마룻장 틈에 비스듬히 끼어 있었더랍니다. 두 사람의 결이 한 자리에서 끊긴 자국 그 자체가 한 가닥의 증거였던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김자랑은 향중 노영 의원과 형방을 다시 불러 살구나무 밑동에서 나온 백골을 진산자락의 임시 자리로 옮겨두라 일렀더랍니다. 그리고 호방에게 10년 분량의 광기 명부 외에 같은 10년 분량의 통인 명부와 군노 명부를 함께 가져오라 하였지요. 김자랑이 그 세 권의 명부를 한 자리에 펴놓고 한 장 한 장 짚어가자 통인의 누이 이름이 한 자리에서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흔적이 있더랍니다. 본디 향중 다른 관아의 광기로 적혔다가 석 달 전 새 광기 명부의 빈자리에 한 줄이 적힐 듯 하다 멈춘 흔적. 그 빈자리가 바로 홍련의 이름이 본디 있던 자리였더라지요. 김자랑은 그 빈자리의 결을 손끝으로 한번 누르고 호롱불을 한번 길게 돋우었더랍니다. 통인이 자기 누이를 홍련의 자리에 앉히려다 손을 멈춘 까닭이 그 자리에 자기 누이를 앉히기 전에 본디 홍련을 다른 자리로 옮겨야 한다는 절차의 결을 끝맺지 못했기 때문이었음을 짚어내었던 것입니다. 헌데 절차를 끝맺지 못한 채 홍련을 다른 자리로 옮긴다는 일은 산자를 옮기는 게 아니라 죽은 자로 만들어 옮기는 일이 되었던 것이지요. 김자랑은 그 자리에서 한 발을 더 내딛지 못하였더랍니다. 다만 도포 안섭의 가락지를 한 번 더 단단히 누르고 첫날 밤의 비단치마 자락의 결을 한 번 더 떠올렸더라지요. 그 결의 무게가 산자의 무게도 죽은 자의 무게도 아닌 자기 자리를 다른 이의 손에 빼앗긴 자의 무게였음을 비로소 알아채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동원 뒷방의 호롱불은 새벽까지 한 번도 꺼지지 않았더라지요. 향중 좌수의 협박도 한성 사간원 옆자리의 그림자도 그 호롱불을 끄지 못하였더랍니다. 다만 김자랑은 호롱불빛 아래에서 마지막 한 가닥을
더 짚어내야 했지요. 통인이 본디 손에 든 한지의 절반은 끝맺지 못한 절차이고 다른 절반은 향중에서 한양으로 가는 줄의 첫머리였다면 그 줄의 끝을 쥔 자가 누구인가. 그 끝의 손이 김자랑이 한성에서 알던 그 손과 같은 결을 가졌다면 김자랑이 부임 첫날 받은 외직 발령 자체가 본디 다른 결의 음모한 자락이었던 것은 아닌가. 한 자리에 백골이 한 자리에 관할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 한성과 향중을 잇는 줄 한 가닥이 통째로 흔들리는 자리에 김자랑이 한 발을 디겨두고 있었던 게지요. 이튿날 새벽 김자랑은 향중 노영 의원을 다시 동원으로 불렀더랍니다. 의원의 손에 백골의 머리뼈가 집자루로 곱게 쌓여 들려 있었지요. 김자랑이 그 머리뼈를 한 번 더 의원의 손바닥 위에 올려보라 하자 의원이 그 자리에서 한마디를 더 짚어내더랍니다. 사또, 이 머리뼈의 자국이 두 자리이옵니다. 한 자리는 단단한 백의 모서리에 부딪힌 자국이고 다른 한 자리는 그 자국이 식기 전에 그 위에 천을 한 번 더 누른 자국이옵나이다. 김자랑의 도포 안섭이 한 번 떨렸다 하지요. 한 사람의 손이 한 번에 친 자리가 아니라 한 번 친 뒤 그 위를 다시 한 번 누른 자리, 즉 한 사람이 친 뒤 한 사람이 마무리한 자리. 김자랑은 그 머리뼈를 한 번 더 짚어보고 그 자국이 단단한 베개와 비단 끈의 결이 함께 닿은 자국임을 의원의 입을 빌려 짚어내었더랍니다. 살구나무 밑동의 백골은 한 사람의 손이 아니라 두 사람의 손에 닿아 그 자리에 묻혔던 것입니다. 김자랑은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통인 한 사람만으로 이 사건을 닫을 수 없음을 알아챘더라지요. 통인의 손과 함께 닿은 또 한 사람의 손이 향중 안에 있는지 한성에 있는지를 짚어내야 했던 것입니다. 그날 오후 김자랑은 호방을 다시 동원 안으로 불렀더랍니다. 호방의 도포 자락이 평소보다 한 자락 흐트러져 있더라지요. 김자랑이 호방에게 마룻장 아래에서 나온 한지 묶음 가운데 한 장만을 펴보였더랍니다. 이 한지의 도장 자리가 절반만 찍힌 까닭을 호방이 짚어줄 수 있겠느냐. 호방의 각근이 한번 풀어질 듯 흔들렸다 하지요. 호방은 한 호흡 동안 답을 두지 못하더니 결국 마루 위에 무릎을 꿇고 한마디를 흘렸더랍니다. 사또, 본디 그 한지의 도장은 전임 사또께서 끝맺으시려 들었으되 통인이 마지막 자락에서 도장을 거두어 가셨사옵나이다. 도장이 절반만 찍힌 자리에서 통인의 손이 사또의 손목을 한번 잡았사옵나이다. 김자랑은 호방의 그 한마디를 듣고 한 호흡 동안 호롱불을 응시하였더라지요. 통인이 단순히 자기 누이를 첩자리에 앉히려는 사사로운 욕망 때문이 아니라 전임 사또가 첩으로 드리는 그 한지의 도장이 끝맺어지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한성으로의 줄을 막기 위함이었음을 비로소 알아채었던 것입니다. 한지의 도장이 끝맺어지면 홍련은 한양으로 올라가 전임 사또의 첩으로 호적에 오르게 되어 있었고 그 호적의 줄이 사간원 옆 자리에 그림자와 정확히 맞물려 있었던 것입니다. 통인은 그 줄이 한양으로 곧장 닿는 것을 막아 그 줄의 끝을 자기 손과 자기 누이의 자리로 끌어오려 한 것이었지요. 그 사이 홍련은 양쪽 줄의 한가운데에서 사라져야 할 사람이 되었던 것이고 김자랑은 그 자리에서 통인을 정식으로 동원 마당에 끌어다 세웠더랍니다. 통인은 도포 자락을 단정히 두르고 마당에 무릎 꿇었으나 그 무릎 꿇는 동작 하나에 평소의 단정함이 그대로 살아있더라지요. 김자랑이 마루 위에 비녀와 비단 조각, 가락지와 한지 묶음, 그리고 머리뼈를 한자리에 놓아두고 한마디를 던졌더랍니다. 통인, 이 5자리의 자국이 한 사람의 손에 닿은 자국이라면 그 한 사람이 누구인가? 2 사람의 손에 닿은 자국이라면
또 한 사람은 누구인가? 통인은 한 호흡 동안 답하지 않았더랍니다. 통인의 도포 안섭에서 자줏빛 적삼의 한 자락이 살짝 비치더라지요. 그 자줏빛이 첫날 새벽 동원 뒷방 마룻바닥에 떨어졌던 비단실의 자줏빛과 같은 결이었더랍니다. 김자랑은 그 결을 보고 한마디를 더 던졌지요. 그대의 누이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통인의 손끝이 처음으로 또렷이 떨렸다 하옵니다. 그 떨림이 마당 한 자락의 햇살 아래에서 모든 손에게 보였더라지요. 통인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은 채 한마디를 흘렸더랍니다. 누이는 한성으로 올라간 지 2달이옵나이다. 사간원 옆자리에 댁에 머무르고 있사옵나이다. 김자랑의 도포 자락이 한번 굳었다 하지요. 통인이 처음 떨던 그 손이 본디 자기 누이를 향중에 두고 자기 손바닥 위에 줄을 놓으려 한 손이 아니라 자기 누이를 한성의 그 자리에 보낸 다음에야 그 줄의 다른 끝을 자기 손에 거두려 한 손이었음을 짚어내었던 것입니다. 통인은 단순한 향중 통인이 아니라 향중에서 한성으로 곧장 한 가닥을 이어둔 자였더라지요. 그리고 그 한 가닥의 끝을 김자랑은 한성에서 이미 한 번 본 적이 있는 그 손이라는 사실까지 그 자리에서 한 호흡 안에 알아채야 했던 것입니다. 김자랑의 손이 도포 안섭의 가락지를 한 번 더 누르더라지요. 첫날 밤 자기 손가락을 끌어 마룻장 한 자락을 가리켰던 그 차가운 손이 단지 자기 묻힌 자리만을 가리켰던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한양으로 곧장 닿는 한 가닥의 줄까지 함께 가리켰음을 비로소 알아챘던 것입니다. 그날 저녁 김자랑은 형방에게 한지 묶음과 가락지, 비녀와 비단 조각을 정식 추국 자리에 올릴 준비를 시키고 동시에 한성으로 봉서 한 통을 띄울 준비를 하라 일렀더랍니다. 봉서에 받을 사람은 사간원이었으되 사간원 옆자리가 아니라 그 맞은편 자리에 사람이었더라지요. 김자랑이 한성을 떠나오기 전 마지막으로 손을 잡았던 자기 옛 자리의 동료. 그 한 사람이 봉서를 받는 그 시각에 향중 통인의 손에 들린 줄의 끝이 한성에서 비로소 잘리게 되어 있었던 게지요. 김자랑은 호롱불을 다시 한번 길게 돋우었더랍니다. 첫날 밤 자기 도포 자락을 잡았던 그 손의 결이 한 사람의 원혼이 한 자리만을 가리킨 것이 아니라 향중과 한성을 있는 한 가닥의 줄을 통째로 가리켰음을 그 호롱불빛 아래에서 처음으로 또렷이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헌데 김자랑이 봉서의 첫 글자를 적기 전 동원 마당 한 자락에서 누군가 한 사람이 한 발을 멈추고 서 있었다 하지요. 도포 자락이 단정한 그러나 어디선가 본 듯한 결의 위인. 한성에서 막 도착한 그 손이 김자랑의 옛자리의 동료가 아니라 사간원 옆자리에서 직접 내려보낸 한 사람이라는 사실은 김자랑이 그 자락을 정면으로 보기 전에는 알 수 없었더랍니다. 한성에서 내려온 그 위인은 자기를 한성 사원부에서 아내의 일로 잠시 다녀가는 자라 일컬었더라지요. 도포 자락은 단정하였고 각근은 검었으며 동원 마당한 자락의 한 발을 멈추고 김자랑에게 한마디를 던지는 결이 한성의 옛자리에서 본 그 손과 어딘가 비슷한 무게를 가졌더랍니다. 사또 향중의 사사로운 백골 한 자루로 한성의 자리를 흔들 수는 없는 일이옵나이다. 다만 향중의 손이 한 자루 부러진 자리에서 한성의 손은 두 자루를 거두어 가옵나이다. 김자랑은 그 한마디 앞에서 호롱불을 끄지 않았더랍니다. 다만 도포 안섭의 가락지를 한 번 더 단단히 누르고 마루 위에 5자리의 자국을 그대로 두었지요. 한성에서 내려온 그 위인은 마루 위의 자국들을 흘끔 보고는 비녀 한 자루를 손에 들어 한번 가볍게 흔들었더랍니다. 그 손이 비녀의 결을 손바닥 위에 한번 굴리는 모양이
첫날 밤 동원 뒷방의 비단치마 자락이 마룻바닥에 비단실한 가닥을 굴렸던 결과 어딘가 닮아 있더라지요. 김자랑은 그 결을 보고 한마디를 흘렸더랍니다. 비녀 머리의 안쪽 깨알 자국은 비녀를 한번 손에 들어본 자만이 안자리이옵니다. 한성에서 내려온 위인의 가끈이 한번 풀어질 듯 흔들리더니 그가 비녀를 마루 위에 다시 내려놓고 한 발을 뒤로 물렸더랍니다. 김자랑의 형방이 그 한 발의 뒤를 막아섰고 향중 노영 의원이 백골의 머리뼈를 마당 한 자락에 올려두었지요. 마침 한성에서 내려온 위인이 김자랑에게 봉서 한 통을 내미는 신용을 하였더랍니다. 사또, 이 봉서를 받으시면 사또의 외직이 한 자락 짧아지고 한성의 옛 자리로 다시 오르실 길이 열리옵나이다. 김자랑은 그 봉서를 받지 않고 도포 안섭에서 가락지를 꺼내 마루 위에 한 번 더 올려두었더랍니다. 가락지 안쪽 세 글자 기적 옮김이 한낮 햇살 아래에 또렷이 살아 올라왔지요. 한성에서 내려온 위인의 도포 자락이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한 번 굳어 흔들리지 않았더랍니다. 한지 묶음과 가락지가 한자리에 놓이고 그 옆에 비녀와 비단 조각이 함께 놓이자 향중에서 한성으로 가는 줄의 한 끝이 누구의 손에 잡혀 있었는지가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햇살 안에 드러났던 것입니다. 김자랑은 그 위인에게 한마디를 던졌더랍니다. 그대가 가지고 온 봉서의 글자는 받지 않겠소. 다만 그대가 내려온 그 자리의 손이 비녀 머리의 안쪽을 한번 본 자의 손과 같은 결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한 자락만 한성으로 가지고 돌아가시오. 한성에서 내려온 위인이 한 호흡 동안 답하지 못하더라지요. 그 사이 형방이 통인을 마당 한 자락에 끌어다 세우고 호방이 10년 분량의 명부 3권을 한 자리에 펴놓았더랍니다. 향중 좌수가 마침 마당 한 자락에 도포를 두르고 다가오다가 한성에서 내려온 위인의 굳은 도포 자락을 보고 한 발을 멈추더라지요. 좌수는 그 자리에서 자기 도포 자락을 한번 추스르고 김자랑에게 한마디를 흘렸더랍니다. 사또 향중의 풍속을 너무 깊이 들추신다 하였사오나 이 자리에 자국 5이 한 자리에 놓인 이상 향중의 풍속이 향중의 죄로 바뀌었사옵나이다. 좌수의 그 한마디가 첫날 좌수가 김자랑에게 던졌던 2마디의 결을 완전히 뒤집었던 것입니다. 좌수의 도포 자락 안쪽이 다른 결로 바뀌어 있음을 김자랑은 그 한마디 안에서 알아채었더라지요. 향중 좌수는 본디 통인의 손이 한성으로 닿는 그 줄을 한 가닥 알고 있었으나 그 줄의 끝이 사간원 옆 자리에 있음을 알게 된 것은 한성에서 위인이 내려온 그 시각이었던 것입니다. 좌수는 향중의 손이 자기 손바닥 위로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며 한성의 줄을 끊는 자리에 김자랑의 곁으로 한 발을 옮겼던 게지요. 김자랑은 좌수의 그 결을 받으면서도 그에게 답하지 않았더랍니다. 다만 한성에서 내려온 위인에게 한 번 더 시선을 두고 봉서를 받지 않는다는 한 동작을 한 번 더 분명히 하였지요. 형방이 통인을 마당 한 자락에서 무릎 꿇리고 호방이 명부의 빈자리와 덧댄 자리를 한 번 더 짚어내며 의원이 머리뼈의 2 자국을 한 번 더 손바닥 위에 올려 보이자 한성에서 내려온 위인이 비로소 한 발을 뒤로 더 물렸더랍니다. 김자랑이 마지막으로 그 위인에게 한마디를 던졌더라지요. 한성으로 돌아가시거든 사간원 옆자리에 손이 비녀한 자루를 한번 들어본 손과 같다는 한 자락을 그 자리의 주인께 그대로 전해주시오. 향중의 봉서가 닿기 전에. 한성에서 내려온 위인은 도포 자락을 추스르고 동원 마당을 한 번 더 흘끔 본 뒤 마침내 마당을 나섰더랍니다. 그 뒷모습을 향중 노영 의원이 한 번 더 짚어보았는데 그 위인의 도포 안섭에서 살짝 비치는 자줏빛 결이
통인의 적삼의 자줏빛과 같은 결이 아니라 그 결보다 한 자락 더 짙은 결이었더라지요. 즉 한성의 손과 향중의 손은 같은 빛의 결을 한 자락 차이로 나누어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같은 천을 한성에서 끊어다 향중으로 보낸 결이 김자랑은 그 자줏빛의 한 자락 차이를 손끝으로 한 번 더 누르고 호방에게 봉서 한 통을 정식으로 작성하라 일렀더랍니다. 봉서에 받을 사람은 처음에 마음먹었던 그 한 사람, 한성 사간원 자기 옛 자리의 동료였더라지요. 봉서 안에는 5자리의 자국과 2결의 자줏빛 비단, 그리고 한지 묶음의 절반만 찍힌 도장 자리가 한 자리에 적혀 있었더랍니다. 봉서의 마지막 한 줄에 김자랑이 손수 적은 글이 있었는데 사간원 옆 자리의 손과 향중 통인의 손이 한 결의 자줏빛을 나누어 가졌으니 그 결의 시작을 한성에서 한 번 더 짚어주시오였더라지요. 봉서가 동원을 떠난 그날 밤 동원 뒷방의 호롱불 옆에 김자랑이 도포자락을 풀고 앉았을 때 마룻바닥에 한 번 더 작은 발소리가 떨어졌다 그쳤다 하옵니다. 김자랑이 그 결을 향해 한마디를 흘렸더랍니다. 그대가 첫날 밤 가리킨 자리는 한 자리, 2자리, 셋, 그리고 한성까지였구나. 어둠 속에서 한 호흡 동안 답이 없더니 호롱불빛이 한 번 길게 흔들리고는 다시 가만히 가라앉았더라지요. 마룻바닥에 떨어진 비단실 한 가닥이 그날 밤은 새벽 빛깔의 결로 한 가닥만 떨어져 있었더랍니다. 2결이 한 가닥으로 꼬여 있던 그 비단실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더라지요. 김자랑은 그 한 가닥의 결을 손끝에 감아 다음날 새벽 진산 자락의 백골 자리에 함께 묻을 채비를 하였더랍니다. 그 자리에서 통인의 추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야 할 시각이 다가오고 있었더랍니다. 헌데 통인의 추국 자리에서 마지막으로 한 자루 더 부러져야 할 것이 비녀 한 자루가 아니라 한성의 한 자루가 될지 향중의 한 자루가 될지는 그 새벽 한성에서 봉서가 도착하는 그 시각에야 정해질 일이었지요. 봉서가 한성에 닿은 것은 김자랑이 통인의 첫 추국을 시작한 그날 새벽이었더랍니다. 사간원 옆자리에서 봉서를 받아본 사람은 김자랑의 옛자리 동료가 아니라 그 옆 자리에 함께 앉아있던 또 다른 정원이었더라지요. 그 정원이 봉서의 5자리 자국을 한번 짚어본 뒤 사원부의 한 사람에게 그 봉서를 곧장 넘겼더랍니다. 향중에서 한성으로 닿은 한 가닥의 줄이 한성 안에서 사간원 옆 자리에 그 손이 모르는 새 한 자락 끊어졌던 것입니다. 사원부의 손이 사간원 옆 자리의 손목을 잡는 데에는 닷새가 걸렸더라지요. 그 닷새 동안 향중에서는 통인의 추국이 한 자리에서 다음 자리로 옮겨갔더랍니다. 첫 추국 자리에서 통인은 도포 자락을 단정히 두르고 한마디도 흐트러지지 않았더라지요. 둘째 추국 자리에서 향중 노영 의원이 머리뼈의 2자국을 다시 한번 의술의 결로 짚어내자 통인의 각근이 처음으로 한번 풀어졌더랍니다. 셋째 추국 자리에서 호방이 한지 묶음의 도장 절반 자리에 자기 손의 도장이 함께 닿았음을 자복하자 통인의 도포 안섭의 자줏빛 적삼이 그 자리에서 한번 또렷이 비쳤더라지요. 넷째 추국 자리에서 김자랑이 마루 위에 비녀와 비단 조각, 가락지와 한지 묶음, 머리뼈를 한 자리에 다시 펴놓고 5자리의 자국이 한 사람의 손이 아니라 2사람의 손, 그리고 그 2사람을 한 자리에서 묶은 한 사람의 손에 닿았음을 한 줄로 짚어내자 통인이 비로소 무릎의 결을 꺾었더랍니다. 통인의 입에서 처음으로 한마디가 새어나왔지요. 사또 누이를 한성의 그 자리에 보낸 까닭은 향중의 손바닥에서 우리 집의 줄을 한 자락이나마 위로 들어 올리고 싶었기 때문이올시다. 다만 그 자리에 누이를 앉히려면
본디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을 다른 자리로 옮겨야 했고 다른 자리로 옮긴다는 일이 결국 살구나무 밑동의 자리가 되었을 따름이옵니다. 통인의 그 한마디 앞에서 김자랑은 호롱불을 한번 길게 돋우었더랍니다. 통인의 손이 본디자기 한 사람의 욕망이 아니라 자기 누이를 한 단계 위로 올리려는 한 가닥의 줄이었음을 짚어내었던 것입니다. 헌데 그 한 가닥의 줄이 한성에서 어떤 손과 어떻게 맞물렸는지를 통인은 끝내 자기 입으로 다 풀지 못하였더라지요. 그 자리에서 한성으로부터의 회신이 도착하였더랍니다. 회신을 가지고 온 사람은 처음 향중으로 내려왔던 그 위인이 아니라 사헌부에서 직접 보낸 안핵사였더라지요. 안핵사의 도포 자락은 단정하였고 각근은 검었으나 그 결이 통인의 적삼의 자줏빛과 같은 결을 가지고 있지 않았더랍니다. 안핵사가 김자랑 앞에 한 통의 종이를 펴보이자 그 종이의 첫 줄에 사간원 옆자리 정원 모씨 즉 거두고 자리 옮김이라 적혀 있더라지요. 한성의 한자루가 향중의 한자루보다 먼저 부러진 것이었던 것입니다. 김자랑은 그 종이를 마루 위에 놓고 통인을 그 자리에서 향중 옥으로 내려보내었더랍니다. 통인은 형방의 손에 끌려나가면서 김자랑의 마루 쪽으로 한번 시선을 두었지만 김자랑은 그 시선을 받지 않았더라지요. 다만 호롱불빛 아래의 비녀 한 자루를 한 번 더 손에 들어 그 머리 안쪽의 깨알 자국을 손끝으로 누르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사또의 최종 판결은 추국이 시작된 지 보름 만에 내려졌더랍니다. 통인은 본형을 받은 뒤 멀리 변방의 노비 자리로 이속되었고 통인의 누이는 한성에서 향중으로 다시 내려보내어져 양인의 신분만 겨우 유지하게 되었더라지요. 향중 호방은 도장 자리에 손이 닿은 죄로 직을 거두고 본가로 돌아갔고 향중 좌수는 본디한 자락을 알고 있었으나 늦게나마 김자랑의 곁으로 한 발을 옮긴 까닭에 좌수 자리만 한 해 거두는 정도로 마무리되었더랍니다. 한성 사간원 옆자리의 정원은 직을 거두고 변방의 한 자리로 옮겨졌고 그 자리의 옆에 함께 앉아 있던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사헌부의 추국 자리에 한 번 더 끌려나갔더라지요. 향중에서 한성으로 닿았던 한 가닥의 줄은 그 자리에서 비로소 양쪽 끝이 모두 한 번씩 끊어졌더랍니다. 살구나무 밑동의 백골은 향중 노영 의원의 손으로 정성껏 수습되어 진산 자락의 양지 바른 자리에 정식으로 안장되었더라지요. 봉분 앞에는 작은 비석 하나가 세워졌고 비석에는 김자랑이 손수 적은 두 글자만 새겨졌더랍니다. 비석의 글자 안쪽에는 깨알 같은 점 두 개가 더 새겨져 있었더라지요. 본디 비녀 머리 안쪽에 새기다 만 그 두 점을 김자랑이 비석 안쪽에 마저 새겨 넣어둔 것이었습니다. 본디 그 점 두 개가 어떤 자를 이루려 한 자국이었는지 김자랑은 끝내 자기 입으로는 풀지 않았더라지요. 다만 향중 노영 의원의 집자루 안에 작은 한지 한 장을 함께 묻어두었는데 그 한지에 한자가 적혀 있었더랍니다. 양인의 양. 본디 홍련이 첩자리에 오르기 전 양인의 신분으로 면천되어야 한다는 그 한자를 누군가 비녀 머리 안쪽에 새겨두려다 손을 멈춘 것이었더라지요. 동원 뒷마당의 살구나무는 김자랑의 명으로 그 자리에서 베어졌더랍니다. 베인 그 자리 위에 새로 작은 화단 하나가 만들어졌고 화단에는 매화나무 한 그루가 새로 심어졌지요. 살구꽃이 한 해 한 번 피던 자리에 매화꽃 한 가지가 이듬해 이른 봄에 한 번 피었더랍니다. 향중 사람들은 한참 뒤까지도 동원 뒷마당에 살구나무 자리를 두고 두 가지 풍문을 따로 풀어놓았더라지요. 하나는 신임 사또의 부임 첫날 밤 수청든 광기가 사실은 석 달 전에 이미 죽은 사람이었더라는 풍문이었고
또 하나는 그 광기가 죽은 자리를 가리키며 사또에게 봉서를 띄우게 한 까닭에 한 성의 자리 하나가 같이 부러졌더라는 풍문이었더랍니다. 두 풍문은 어느 자리에서도 한 입에서 함께 나오는 일이 드물었으나 가끔 향중 노영 의원의 약방에 새 사또의 행차가 들 적에 늙은 약지 한 사람이 두 풍문을 한 자리에 묶어 놓고 이렇게 끝맺었다 하지요. 그 첫날 밤 사또의 손을 잡은 그 손이 얼음장처럼 차다 한 까닭이 그 손이 가리킨 자리가 한 자리뿐이 아니라 한 성까지였기 때문이라 하더이다. 진산 자락의 비석 앞에는 봄마다 누가 가져다 두는지 모를 매화가지 한 자락이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놓여 있었더랍니다. 그 가지에 처음 꽃이 한 송이 피던 그 시각마다 동원 뒷방 마룻바닥에 작은 발소리 한 가닥이 떨어졌다 그쳤다는 이야기가 9년의 늙은 군노 한 사람의 입에서 가끔 새어 나왔을 따름이지요. 그 발소리의 결이 새벽빛깔의 비단 한 가닥인지 자줏빛 비단 한 가닥인지 두 결이 한 가닥으로 꼬인 세 결인지를 묻는 사람에게 늙은 군노는 다만 빗자루를 한 번 더 쥐어 보일 뿐 입은 끝내 열지 않았다 하더이다.